전세대출제도 정말 나쁜 겁니다. 전세대출 이자 조금 준다고 좋아했는데 집값은 더 올랐네. 이게 천일의 칠면조가 된 거예요. 도와주는 것 같은데 집값을 더 올려서 더 힘들게 만든 거예요. 지금처럼. 전세대출은 젊은이들에게 암덩어리다. 지금 전세가 있기 때문에 내려가지 않을 거다. 그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전세 가격이 받쳐주기 때문에 내려가지 않을 거다? 일본이 내려간 이유는 뭐죠? 집값이 내려가서였잖아요. 근데 전세 가격이 안 내려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역전세가 되겠죠? 집값이 만약에 자꾸 내려오는데 집값이 계속 내려, 전세 가격 때문에 안 내려갈 거라고 하는데, 그럼 역전세가 나고 경매가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왜 나죠? 어느 임계점을 넘으면 대한민국도 물론 완충 역할은 분명히 하죠. 차입을 다른 사람이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 부분이 지금 임차인들의 무주택자분들의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무주택자분들이 지금 편안하게 전세 살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전세 대출 낀 분이 많아요. 그분들도 어느 정점에 가면 더 이상 다운사이즈, 요새 라이프 스타일이 많이 변했잖아요. 조금 돈 더 주고 깨끗한 데 살고 싶고, 또 왜 앞에 미래에 대한 어떤 그림이 약하다 보니까 젊은 층에서 갈수록 아껴 쓰고 사시는 분도 많은데, 뭐 신혼부부나 이런 분들 보면 제가 느끼는 게 무리해서 새 집을 가려고 그래요. 이왕이면. 아니면 결혼 안 하는 게 낫다. 이런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가 있습니다. 또 혼자 사는 분들도 많아지시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볼 때 전세 수요가 점점 늘어나요? 줄잖아요. 이게 중장기적으로 봐야 됩니다. 현재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자영업자분들이 자꾸 이러면 뭐 좀 다운사이징 하실 거 아니에요. 그 집을 누가 채워줘야 되죠. 혼인율이 지금 낮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은 여러분들 아시는 120만 채 공공택지에다가 재건축 재고가 막 들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일본과 같은 길을 간다라고 하는데 진폭의 차이는 있습니다. 똑같은 길은 갈 것 같아요. 가는데 이런 거죠. 차이점. 일본은 대출이 120%까지 해줬습니다. 뭐 미국의 닌자 대출을 하죠. 노 인컴, 노 잡. 근데도 대출 해줬어요. 근데 우리도 약간 해줬잖아요. 비슷하게. 전세 대출 5억까지 안 보고 해줍니다. 안 보고 해주는데 이분이 이자를 못 내는데 지금 전세 사기 뭐 그래가지고 HUG 허그 있죠. 주택도시보증공사. 거기 올해 지금 전세 피해 보증 금액이 1조 몇천억이에요. 국민 세금이야. 그 국민 세금이 막 피같이 나가는데 이거 계속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정치인들도 비판할 것이고 국민들도 이제 가만히 안 볼 겁니다. 계속 전세 돈을 계속 퍼준다고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이 너무 높은 주택 가격에 너무 높은 전세 가격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처럼 터지면 더 박살날 수도 있어요. 도리어. 쭉쭉 빠지니까. 그죠? 왜? 거품이 더 크니까. 근데 다행히 더 크진 않습니다. 일본은 120%. 월세인데 120%예요. 거기서 터진 거고, 기업이 또 많이 갖고 있었고. 근데 한국은 아시는 바와 같이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DTI 이런 걸 해가지고, 많이 해줄 때가 박근혜 정부 때인데, 그때 90%, 100% 해줬습니다. 그때 하신 분들보다 지금 주택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오른 상태에서 80%까지 해줬잖아요. 조금 갭이 있죠? 조금 낮죠? 거품이? 그만큼의 진폭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처럼 팍 이건데, 일본이 100이었다가 50으로 떨어졌다면 우리는 100이었다가 한 60, 65, 70 이 정도 떨어질 거고, 다시 회복하는 건 일본처럼 오래 갈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게 제 입장이고, 더 빨리 회복할 수 있다는 게 또 있습니다. 민족성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보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위기 때 잘 대처하잖아요. 그런 거 볼 때 분명히 일본처럼 똑같이 될 것은 거의 90% 확실하고요. 그 시기가 언제인지가 중요한데 그걸 연착륙을 하면 정말 좋죠. 국가경제. 말씀대로 전세 레버리지가 받쳐준다고 하는데, 아니 전세 사기에서 난리가 나고 있는 판에 전세 레버리지가 받쳐준다? 그거는 뭐 일부분은 인정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다고 하는 건 잘못된 것 같아요. 분명히 완화 역할은 있지만 진폭의 형태가 다른 거죠. 하락폭이나 회복 속도 이 부분은 다를 수가 있지만 전세로 인해서. 그러나 위기가 왔을 때는 결국은 그 같은 길은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게 하나 있죠. 출산율이 우리가 낮아요. 너무 낮기 때문에 이게 현재 출산율을 높이려면 뭐 신생아도 나왔었지만 중장기적인 청년층을 위한 대책이 없으면 대한민국은 뭐 잃어버린 30년을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냥 20년 안에 박살날 수도 있어요. 20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출산율이 1 이하로 내려온 게 언제인지 생각해보세요. 저희 때는 출산율이 3, 4였어요. 불과 한 세대마다 반토막씩 난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한 세대가 지나면 시장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20, 30년이면 느낌이 벌써 올 거 아니에요. 15년. 제가 알기로 5년 뒤부터 인구가 50만, 100만씩 줄거든요, 자연적으로. 그럼 피부로 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때 되면. 그러면 심리가 어떻게 돼요? 이거 보니까 5년, 10년 지나면 집값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제. 갑자기 심리 바뀌면 어떻게 돼요? 집값의 하방 압력이 더 강할 수도 있죠. 물론 또 펌핑해서 받친다 그러면 그 힘이 어디까지 갈지는 제가 볼 때 예전처럼 코로나 이럴 때 이런 거는 꿈도 못 꾼다. 아주 짧게 잠깐 반등할 수 있겠지만 좀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썸네일에 꼭 하나 이렇게 밑에 써줬으면 좋겠는데요. 전세대출은 젊은이들에게 암덩어리다. 전세대출제도 정말 나쁜 겁니다. 최근에 원희룡 장관을 위시해서 가끔 전세제도 뭐 폐지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정말 나쁜 발언들입니다. 전세제도는 여러분 국민들이 국가가 국민을 못 돌보거나 안 돌볼 때 국민 스스로 만들어내는 아주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전세제도가 왜 생겼죠? 예전에도 있었어요. 조선시대도 있고 다 있었는데요. 제대로 이제 자리 잡힌 건 이제 우리가 전쟁, 6.25 전쟁 있지 않습니까? 해방하고 나서 잠시 살아나려고 했는데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나고 나니까 또 폐허가 됐지 않습니까? 폐허된 상태에서 해외 원조를 받아서 먹고 살던 시절이에요, 그때가. 우리가 필리핀한테 쌀 받고 살 때니까요. 근데 일자리가 없는 일반 국민들 있지 않습니까? 뭐 토지 소유주 이런 사람들 말고. 근데 서울이라는 곳에 가서 어떤 분위기가 뭐 해외에서 지원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정부 정책이 아시는 바와 같이 수출 주도로 가겠다라고 이제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수출 주도 산업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일자리 창출에 애를 많이 썼어요. 새마을운동 이런 걸 하고. 그런 부분 참 좋은 일을 좀 하셨는데 그때 이제 지방에서 시대가 이제 막 개화된 거죠, 대한민국도. 그러면서 일자리가 서울에 많다. 뭐, 말은 제주도, 사람은 서울로.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많이 몰렸어요. 그 당시에 인구가 300만인데, 뭐, 10몇 년 만에 500만 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올라오신 분들이 어디 살아요? 전쟁이 나서 폐허가 됐는데, 그러니까 판자로 집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판자촌입니다, 판자촌. 판자촌으로 집을 지었는데, 조금 잘 사는 집은 부록고 집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각부록고가 있어요, 짓고. 더 좋은 집이 이제 철근 콘크리트 시멘트인데 그때 그냥 시멘트 집이고 양옥 집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땅만 있지 않나요? 내가 주인이에요. 땅 주인이에요. 근데 그때는 월세가 있었겠죠, 주로. 그러면 버는 게 적으니까 월세도 작았겠죠. 근데 경제가 조금씩 발전해요. 발전하는 게 그 당시에 그럼 우리나라 은행이 뭐가 있을까요? 똑바로? 아니, 우리 먹고 살 빚내 바쁜데 무슨 은행이 서민을 도와주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금융이 발달한 거예요. 임대인인 땅 주인이 보니까 판자 돈을 살 돈이 판자를 사야지 판자집을 짓잖아요. 판자 살 돈이 있습니까? 땅만 있지 없잖아요. 근데 기존에 판자집을 지은 집에서 월세를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세월이 한 5년 흘렀어. 그 판자집에 사신 분들이 열심히 예전에 구로공단이죠. 지금은 좋아졌죠. 구로 디지털 가상단지로. 거기는 진짜 전국의 여공들이 모인대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모았을 거 아니에요, 목돈을. 그 목돈을 갖다 은행에 넣을 거 아닙니까? 월세가 10%면 은행 금리가 한 5% 정도 좀 낮았죠? 그러면 이제 판자촌 지었고 살고 있는데 월세를 내고 있는데 주인이 판자촌을 하나 더 지으면 어떻게 돼요? 월세가 또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 사람 돈을 내가 빌리면 되겠구나. 그분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은행에 이미 5%인데 월세가 10%니 나한테 돈을 빌려주면 월세를 안 받을게. 그러니까 임차인은 어때요? 10% 이자를 내던 걸 5%밖에 안 되는 거죠. 계산하면. 왜요? 예금 이자는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소득이 늘잖아요. 노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 주인은 어때요? 빈 땅에다가 판자집을 지을 판자 돈을 살 돈을 얻었잖아요.
그 서로 이렇게 간 거예요. 이쁘게. 가다 보니까 점점 발전해서 어떻게 돼요? 한 7, 80년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 1년이었어요. 주기가 6개월. 임차보호법이. 6개월, 1년마다 가니까 막 그런 거 막 하면서 점점 좋아지니까 조금 집을 더 좋게 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전세제도가 이제 활발하게 된 거예요. 돈을 갖다 자꾸 지으면 또 집값이 오르잖아요. 뭐 이런 게 겹쳐지면서 전세제도가 서로 잘 되는데 그 와중에 뭐 사기치는 사람도 가끔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경매라는 제도는 그때 자리 잡을 거 아니야. 7, 80년대 되면서. 그러면 계산해보시면 경매를 하면 보통 여러분 어때요? 경매 비용이 들고 시간이 들고 이러다 보니까 보통 100원짜리면 7, 80원에 낙찰이 돼요. 통상적으로 70원, 80원에.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지금은 있지만 그때는 이제 복덕방, 중개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구체화된 것도 아니고 그때 배운 분들이 했으니까 글을 쓸 줄 알아야 되니까 그분들은 그 시절에 양심이 그래도 있었잖아요. 독립운동을 했던 세대니까. 그러면 딱 보니까 이게 경매를 하면은 이게 80% 보증금 내서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세 가격이 보통 60에서 70%로 정부에서 타치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스스로 전세 가격을 60, 70%에 서로 합리적으로 잘 지내온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정부가 끼어들어가지고 뜬금없이 무슨 전세를 도와준다고. 물론 전세난이 나는 때는 있어요. 갑자기 사람이 늘어나고. 왜냐하면 전세제도, 임차제도 확실하지 않아가지고 지금처럼 1년마다 집을 이사해야 되니까 그때마다 집값, 경제가 발전하니까 주인들이 욕심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조금 살만하다 이거죠. 전세값을 올리기 시작하니까 전세난이 나잖아요. 그런 게 조금씩 계속 겹쳐왔어요. 그래서 89년에 2년으로 늘린 거예요. 이런 과정 속에서 발전하는데 임차제도가 빨리빨리 발전해야 되는데 늦게 발전했어요. 그런 와중에 MB 정부 때 약간 전세난이 있었습니다. 전세난이 있을 때 MB 정부가 있기 전 20년 전에 미국에서 파생 상품이 있었고 MBS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기지 이런 것들. 그게 뭐냐면 레버리지 역할을 해요. 자산이 확충되는 효과가 있고 경제 성장하는 도움이 되고 안에는 부채가 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서 전세 대출 시작한 거예요. 1억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집값이 그만큼 오르는 거예요. 부채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MB 정부가 2억으로 전세난이 안 가라앉자 2억으로 올리니까 집값이 어떻게 돼요? 안 되겠다 해서 다 거둬들입니다. 바로 1억으로 낮춰요. 부채 늘어난다고. 그게 이제 먹혀서 조용히 지내다가 갑자기 2014년, 15년, 14년까지죠. 14년까지 1억 2억이니까 주택가격이 그 위에 약간의 업이 됐겠죠. 근데 갑자기 전세 대출을 3억으로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2억짜리 집인데. 전세가 3억이면 집은 4억이 되죠. 그죠? 당연히. 그 맛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5억으로 올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6억으로 올라가겠죠. 그러면 전세 대출 이자 조금 준다고 좋아했는데 집값은 더 올랐네? 이게 천일의 칠면조가 된 거예요. 도와주는 것 같은데 집값을 더 올려서 더 힘들게 만든 거예요. 지금처럼. 그럼 전세 대출이 없다고 가정할게요, 여러분. 전세 가격이 쭉쭉 빠지면 지금 갭 투자한 분들이 버팁니까? 다 남의 빚으로 산 돈인데? 그만큼 집값이 다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세 대출 폐지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정말 투기꾼이거나 투기꾼을 좋아하거나 투기꾼과 카르텔을 맺은 사람들이에요. 전세 대출 제도만 없으면 돼요. 다만 이런 얘기는 하죠. 전세 대출 제도가 없어지면 어떡하냐? 전세를 어떻게 얻냐? 여러분 깨어나셔야 돼요.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잠시 어렵지만 다 같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주택시장이 열립니다.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알고 있어서 이게 여론화가 되면 정치인들은 표조하니까 또 여론이 바뀌면 그쪽으로 정책이 흘러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야 미래가 좀 보입니다. 그래서 전세는 전세 대출을 유주택자를 왜 전세 대출을 해주죠, 여러분? 상식에 안 맞잖아요. 유주택자 전세 대출을 왜 해주죠? 갭 투기하라고. 물론 명분은 이래요. 심하면 제가 어느 자리에서 국토교통 공무원들이 또 갭 투자를 많이 한 게 제가 포착이 되더라고요. 공무원들이 좀 탐관놀이가 아주 드글드글됩니다, 지금. 국토교통부에 관계되는 자들조차도, 실무자들조차도 유주택자 전세대출 이런 게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저랑 한번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세대출은 젊은이들이 첫 직장을 얻어가지고 목돈이 없을 때 경제주체로 도와주기 위해서 사다리 역할을 하는 최소의 비용 주고 뭐 한 1억이나 이 정도가 딱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시세로 말하면. 5천으로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전세가격이 내려오면 또 부담이 줄겠죠.
그리고 일반 지금 5억까지 막 해주는데 그걸 한 2억으로 낮추면 어떻게 될까요? 주택가가 분명히 다 인력 빠집니다. 그러니까 전세대출은 그런 젊은이들이나 또 파산을 했어요. 잘 사시다가 사업이 잘 안 돼서 파산했어요. 거주 환경이 너무 열악해지고 애기들도 있고 이래요. 그런 분들은 경제 주체니까 살고 계셔야 빚을 갚으면서도 뭘 하면서도 극단적인 상황을 안 맞이하고 경제 주체로서 소비 주체가 돼가지고 경제 활동에 이익을 담당하잖아요. 그럴 때 국가가 지원을 해주는 거죠. 인력 정도 살 수 있는 거. 그것마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여관살이하고 그러다 보면 돈이 많이 나가서 회생하기 힘들잖아요. 그런 부분에 아주 적정한 곳에만 대출을 해줘야지. 그러니까 뭐 이상한 어떤 뭐 전세 제도 이런 좀 신내 나는 소리 하지 마시고 국가, 국민과 청년 미래를 위해서 다 같이 사는 사회니까 전세 대출 제도를 적극 다시 한번 개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물론 현재 살고 있는 분들은 제가 볼 때 유예 기간을 주면 됩니다. 그럼 그분들도 3, 4년 뒤에는 전세 대출 축소로 인해서 낮아진 주거 비용, 낮아진 주택 구입 비용을 맞이하게 되면 제가 볼 때 새로운 세상이 열릴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어렵겠지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